적벽대전에서 조조가 대패하여 북으로 물러나자 형주의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유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과 조자룡이 각각 병력을 이끌고 형주 남부 4개 군을 빠르게 접수했습니다. 장사, 계양, 무릉, 영릉이 차례로 유비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유비에게 드디어 든든한 근거지가 생겼습니다. 제갈량 왈 형주 남부 4군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천하삼분의 첫걸음입니다. 손권은 자신이 전쟁을 이겼으니 형주가 오나라 몫이라 주장했습니다. 노숙이 유비를 찾아와 형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노숙 왈 형주는 오나라가 조조를 물리쳐 얻은 땅입니다. 돌려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제갈량이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유비는 한실의 후손으로 형주를 잠시 빌린 것이며 익주를 얻으면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손권은 불만이었지만 일단 물러섰습니다. 형주 문제는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손권은 여동생 손상향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유비를 강동으로 불러들인 뒤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를 꿰뚫어보고 조자룡을 시켜 유비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손상향을 아내로 맞이하고도 강동의 함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상향 왈 나는 오라버니의 계략에 쓰이는 것이 실소. 나는 유황숙의 아내로 진심을 다해 살겠소. 유비가 익주로 떠나며 형주를 관우에게 맡겼습니다. 떠나기 전 제갈량이 관우에게 당부했습니다. 제갈량 왈 북으로는 조조를 막고 동으로는 손권과 화친을 유지하십시오. 절대 오나라와 척을 지지 마십시오.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관우의 자존심과 오나라에 대한 경멸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형주는 삼국의 요충지였고 관우는 그 무게를 홀로 짊어졌습니다. 제갈량과 쌍벽을 이루는 천재 방통이 유비에게 왔습니다. 방통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그 재주는 천하제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비는 방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작은 현의 현령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방통의 비범함을 알아본 노숙과 제갈량이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제갈량 왈 방통은 저와 같은 수준의 인재입니다. 반드시 중용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방통을 부군사로 삼았습니다. 와룡과 봉추가 함께하니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익주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주는 땅이 넓고 풍요로우며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유비는 익주를 차지해야 진정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방통왈 형주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땅입니다. 익주를 얻어야 진정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비는 결심했습니다. 익주의 유장이 조조의 위협을 받아 도움을 요청했고 유비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서기 211년 유비는 방통과 함께 수만 병력을 이끌고 익주로 들어갔습니다. 유장은 성대하게 유비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장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방통이 연회 자리에서 유비에게 유장을 제거하자고 속삭였습니다. 유비왈 우리는 지금 막 들어왔소. 인심을 얻기도 전에 이런 일을 하면 천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소? 유비는 거절했습니다. 명분과 인의를 중시하는 유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낙성을 공격하던 중 방통은 좁은 계곡 낙봉파를 통과했습니다. 방통은 유비의 흰말 백룡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유비로 오인하고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방통은 수많은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향년 36세였습니다. 유비왈 봉추를 잃었으니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인가? 이 슬픔을 어찌 감당하리오? 삼국지 3편 1막을 마칩니다. 2막에서는 손유연합의 균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적벽대전 이후 주유는 제갈량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제갈량의 재주가 자신보다 뛰어남을 알았고 훗날 오나라의 위협이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주어 죽이려 했습니다.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 왈 열흘도 필요 없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주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에게는 이미 계략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을 골라 집단을 가득 실은 배 20척을 조조의 진영 쪽으로 보냈습니다. 조조군은 안개 속에서 적이 쳐들어온 줄 알고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배를 돌렸습니다.
집단에는 화살 10만여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제갈량 왈 조조에게 화살을 빌렸습니다. 감사히 쓰겠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의 기지에 탐복하면서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적벽대전 후 주유는 직접 형주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나라가 싸워 얻은 땅이니 형주는 당연히 오나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유는 조인이 지키는 남군성을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주유는 남군을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갈량이 주유가 싸우는 틈을 타서 형주 주요 거점들을 이미 차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유왈, 제갈량이 또 나를 앞질렀구나. 피를 흘려 싸운 것은 우리인데 열매는 저들이 가져갔다. 제갈량에게 번번이 기선을 빼앗기자 주유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화병이 깊어졌습니다. 주유는 계략을 꾸며 제갈량을 죽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갈량이 조문을 와서 주유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의 조문시를 듣고 주유는 다시 피를 토했습니다. 제갈량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유왈, 하늘은 어찌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 주유의 죽음 이후 오나라는 노숙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노숙은 유비와의 동맹을 유지하려 했지만 형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손권은 점점 더 강하게 형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유비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익주를 얻으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손권왈, 유비는 매번 핑계만 댄다. 형주는 우리 땅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손유연합의 균열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손권이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결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관우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관우왈, 범의 딸을 어찌 개의 아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손권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손유 동맹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제갈량이 그토록 당부했던 오나라와의 화친이 관우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권은 오나라 대도독 여몽에게 형주 탈환을 명했습니다. 여몽은 치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자신이 병든 척하고 젊은 육손을 전면에 내세워 관우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관우는 육손을 만만하게 보고 형주 수비 병력을 번성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형주의 방어가 허술해졌습니다. 여몽왈, 관우가 경계를 풀었다. 지금이 바로 형주를 칠 때다. 손권은 마침내 조조와 밀약을 맺었습니다.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는 동안 오나라가 배후에 형주를 치고 위나라는 정면에서 관우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적벽대전의 동지가 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관우를 향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손권왈, 형주는 반드시 되찾는다. 관우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망하게 할 것이다. 삼국지 3편 2막을 마칩니다. 3막에서는 유비가 드디어 익주를 차지하는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방통의 전사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형주를 조자룡에게 맡기고 서천으로 향했습니다. 장비와 조자룡이 각각 다른 길로 진격하며 서천의 여러 성을 차례로 함락했습니다. 장비왈, 우리는 백성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유황숙은 어진 군주이시니 두려워 말라. 제갈량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성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유비의 군대가 드디어 성도를 포위했습니다. 유장은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전을 포기했습니다. 마초가 유비 편에 합류하자 성도의 민심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유장왈, 나 때문에 백성들이 3년을 싸웠다.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 항복하겠다. 유비는 유장을 예우하여 형주로 보냈습니다. 서기 214년 유비는 드디어 익주를 차지했습니다. 도원결의를 맺고 20년 넘게 방랑하던 유비에게 드디어 든든한 근거지가 생겼습니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가 절반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갈량 왈, 형주와 익주를 얻었습니다. 이제 천하삼분의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조에게 집안이 멸문당하고 방랑하던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했습니다. 마초는 서량의 영웅으로 조조도 그와의 싸움에서 수염을 자르고 달아날 만큼 강했습니다. 유비왈, 맹기가 왔으니 이제 서량 땅의 민심도 우리 편이 될 것이오. 환영하오. 유비는 5명의 오호대장을 임명했습니다. 청룡원 얼도의 관우, 장팔사모의 장비, 백마를 탄 조자룡, 서량의 마초, 노장 황충이 그들이었습니다. 유비왈, 5장군이 있으니 천하가 두렵지 않소. 함께 한실 부흥의 날까지 나아갑시다.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자 손권은 즉시 형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유비는 협상을 통해 형주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장사 영릉계양 3군을 오나라에 반환했습니다. 손권왈 절반만 돌려주다니? 유비는 끝내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구나. 유비는 한중 탈환을 결심하고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정군산에서 조조의 명장 하후연과 대치했습니다. 노장 황충이 선봉을 자원했습니다. 황충왈 노신이 비록 늙었으나 하후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황충은 고지를 선점한 뒤 전광석화처럼 내려치며 하후연을 단칼에 베었습니다. 한중 쟁탈전의 판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주와 익주를 차지한 유비, 북방을 장악한 조조, 강동을 굳건히 지키는 손권. 제갈량이 예언한 천하삼분의 구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 영웅은 각자의 꿈을 안고 서로를 견제하며 나아갔습니다. 삼국지 3편 3막을 마칩니다. 4막에서는 한중 쟁탈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기 215년 조조는 한중을 다스리던 장로를 정벌하고 한중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중은 익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목줄과 같은 요충지였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차지함으로써 유비의 익주가 직접 위협에 처했습니다. 조조의 책사 사마이가 진언했습니다. 사마의 왈, 지금 익주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바로 공격하면 촉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망설였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군사들이 지쳐 있었고 후방도 불안했습니다. 한중을 빼앗기면 익주의 북쪽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반드시 한중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서기 217년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출정했습니다. 법정이 전략을 진언했습니다. 법정할 한중은 익주의 인후입니다. 이르면 나라가 위태롭고 얻으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탈환해야 합니다. 유비는 이를 악물고 출정했습니다. 촉한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정군산에서 조조의 명장 하후연과 대치했습니다. 노장 황충이 선봉을 자원했습니다. 모두가 노령을 걱정했지만 황충은 단호했습니다. 황충왈 노신이 비록 늙었으나 하후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못 가져오면 군법을 달게 받겠습니다. 황충은 고지를 선점한 뒤 전광석화처럼 내려치며 하후연을 단칼에 베었습니다. 조조군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중 쟁탈전의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군량 수송 중 조자룡의 부대가 조조의 대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조자룡은 병사들을 먼저 후퇴시키고 혼자 남았습니다. 영체 문을 활짝 열고 깃발을 내리고 북을 멈춘 채 홀로 창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조조는 빈 성계략을 의심하여 감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유비왈, 자룡의 몸 전체가 담덩어리로다. 조자룡은 담력 하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후연이 전사하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중을 계속 지키자니 희생이 크고 물러나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조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조왈, 게르기로다 게르기로다. 달개갈비는 먹을 것이 없지만 버리기도 아깝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부 양수가 이 말의 뜻을 알아채고 짐을 쌌습니다. 조조가 철수를 결심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한중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중을 차지한 유비는 서기 219년 한중왕에 올랐습니다. 황숙 유비가 드디어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도원결의 이후 수십 년의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비왈, 이 모든 것은 홀로 이룬 것이 아니오. 여러 형제들과 백성들 덕분이오. 한실 부흥의 날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촉한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관우도 형주에서 북쪽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관우의 군세는 강했고 홍수를 이용한 수공으로 조조의 7군을 한꺼번에 항복시켰습니다. 관우의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켰습니다. 관우왈 수공으로 조조의 7군을 무너뜨렸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러나 이 승리가 오히려 관우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나라가 배후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중 쟁탈전의 승리로 촉한은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형주, 익주, 한중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가 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유비는 왕이 되었고 오호대장은 사방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전성기 뒤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형주의 관우에게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삼국지 3편 4막을 마칩니다. 5막에서는 삼국정립의 완성과 촉한의 실현이 펼쳐집니다. 관우가 번성 공격에 집중하는 사이 여몽은 군사들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배에 태웠습니다. 야밤에 형주 봉화대를 조용히 제압하고 성을 장악했습니다. 여몽왈 관우의 군사들 가족을 잘 보살펴라. 그러면 관우의 군사들이 스스로 흩어질 것이다. 여몽의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주를 잃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관우의 군사들이 하나둘 도망쳤습니다. 관우는 졸지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번성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오던 관우는 형주도 잃고 군사도 흩어졌습니다. 맥성으로 물러났지만 포위당했습니다.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관우는 포위를 뚫고 서쪽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관우왈 나 관우는 죽을지언정 오나라에 항복하지 않는다. 천하의 영웅 관우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향년 58세였습니다. 서기 220년 정월 조조가 낙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6세였습니다. 난세를 평정하고 위나라의 기틀을 세운 영웅이었습니다. 악인이라는 평도 있었지만 그는 분명 시대를 지배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조왈 나는 한낱 제후로 시작했으나 천하의 절반을 얻었다. 후회는 없다. 아들들이여 잘 부탁한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뒤를 이어 한나라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위나라를 정식으로 세웠습니다. 400년 한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비가 위나라를 세우자 유비도 한실 부흥의 명분으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서기 221년의 일이었습니다. 국호는 한, 역사에서는 촉한이라 부릅니다. 제갈량이 승상에 올랐습니다. 도원결의에서 시작된 유비의 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비왈 관우와 장비를 잃은 슬픔이 크지만 한실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뜻은 변함없소. 짐이 황제가 된 것은 권력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함이요. 서기 229년 손권도 황제에 올랐습니다. 강동을 지키며 수십 년을 버텨온 결실이었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 세 영웅이 각자의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는 삼국 정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손권왈 강동을 지킨 것은 아버지와 형의 뜻이었다. 이제 그 뜻이 결실을 맺었다. 오나라는 영원히 강남을 지킬 것이다. 마침내 삼국이 완전히 정립되었습니다. 위나라는 광대한 북방 중원을 차지했습니다. 촉한은 험준한 서쪽 익주와 한중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오나라는 풍요로운 강남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황건적의 난 이후 수십 년의 혼란이 세 나라의 정립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갈량 왈 천하삼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길러 중원을 도모해야 합니다. 황제가 된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나라 원정을 강행했습니다. 제갈량이 말렸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70만 대군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나라 젊은 도독 육소는 반년을 버티다 화공으로 유비의 수백리 진영을 불태웠습니다. 이릉대전에 참패였습니다. 유비왈 짐이 육손에게 패하다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적벽대전 이후 형주 쟁탈, 익주 정복, 한중 쟁탈전을 거쳐 삼국이 정립되었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 세 영웅은 각자의 꿈을 안고 서로를 견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영웅들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떠났고 조조도 떠났습니다. 유비는 이릉의 패배 후 백제성에서 눈을 감습니다. 이제 제갈량의 시대가 열립니다. 삼국지 3편 적벽대전을 마칩니다. 4편에서는 유비 없는 촉한을 이끄는 제갈량의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